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혜부는 눈을 떴다. 70년을 산 몸은 더 이상 긴 잠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잠들기 전부터 내일 아침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다. 허리가 뻐근했다. 오래된 통증이었다. 손으로 허리를 주무르며 천천히 일어나 복도로 나왔다. 집 안은 고요했다. 아들 성혼의 가족은 모두 자고 있었다. 부엌으로 들어갔다. 먼저 물을 끓였다. 손주 민준이와 민서의 도시락을 싸야 했다. 아이들은 각각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이었다. 며느리 지연은 아침에 바빠서 도시락까지 신경 쓸 수 없다고 했다. 어머니, 애들 도시락은 어머니가 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회사 준비도 해야 하고 아이들 등교 준비도 시켜야 해서요. 지연의 말은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해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만들어둔 반찬들이 있었다.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김을 구웠다.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도시락 2개를 꺼내 밥을 담았다. 따뜻한 밥. 손주들이 차가운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반찬을 정갈하게 담았다. 계란말이는 예쁘게 썰어서, 김은 작게 잘라서, 딸기도 씻어 작은 통에 담았다. 2개의 도시락이 완성됐다. 시계를 보니 6시였다. 이제 아침 준비를 해야 했다. 밥솥에서 밥을 퍼냈다. 국을 끓였다. 어제 우려둔 멸치 육수에 된장을 풀고 두부와 애호박을 넣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부엌으로 들어왔다. 잘 잤니? 네. 근데 배고파요. 곧 밥 먹을 수 있어. 씻고 와. 민주는 화장실로 갔다. 해부는 식탁을 차렸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 7시가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나왔다. 아들 성호가 먼저 나왔다. 42세. 중견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했다. 넥타이를 매며 식탁에 앉았다. 엄마 밥 됐어요? 응, 먹어. 며느리 지연이 나왔다. 39세.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어머니, 오늘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실 수 있으시죠? 응, 그래야지. 감사해요. 오늘 회의가 늦게 끝날 것 같아서요. 민서도 나왔다. 잠이 덜 깬 얼굴로 의자에 앉았다. 할머니, 오늘 도시락 뭐예요? 김이랑 계란말이. 딸기도 넣었어. 와, 좋아요. 민서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 해분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손주들의 웃음. 그게 그녀가 이 집에서 버티는 이유였다. 식사가 시작됐다. 모두 밥을 먹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성호는 휴대폰을 보며 뉴스를 확인했다. 지연은 아이들에게 공부 이야기를 했다. 민준아, 오늘 수학학원 가는 날이야. 잊지 마. 네. 엄마, 민서는 영어 있지? 준비물 챙겼어? 네. 해부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국이 맛있는지, 반찬이 괜찮은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당연한 것처럼 먹고 당연한 것처럼 일어났다. 잘 먹었습니다.
성호가 먼저 일어났다. 현관으로 가서 구두를 신었다. 엄마, 애들 준비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요즘 민준이가 학교에 준비물 안 가져간 적이 있대요. 해부는 설거지를 시작하며 대답했다. 알았어. 앞으로 더 챙길게. 그래 주세요. 그럼 다녀올게요. 성호가 나갔다. 지연도 가방을 들고 나왔다. 어머니, 애들 학원 3시까지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저녁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저희 늦을 것 같거든요. 그래. 지연도 나갔다. 집 안이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방에서 학교 갈 준비를 했다. 해부는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고 싱크대를 닦고 가스레인지를 닦았다. 손이 거칠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다. 젊었을 때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봤다. 반찬을 만들고 가게를 열었다. 저녁 9시에 문을 닫았다. 그렇게 30년을 일했다. 그 돈으로 이 집을 샀다.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결혼도 시켰다. 그리고 손주들이 태어났다. 엄마, 저희랑 같이 살아요? 애들도 돌봐야 하고 엄마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성호의 제안이었다. 해부는 기뻤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손주들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막상 함께 살기 시작하자 현실은 달랐다. 해분의 자리는 가족이 아니었다. 돌봄 노동자였다. 가정부였다. 무급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다. 아침 준비, 도시락, 청소, 빨래, 장보기, 아이들 픽업, 저녁 준비. 하루가 끝없이 이어졌다. 쉴 틈이 없었다. 그래도 참았다. 가족이니까, 아들이니까, 손주들이니까. 10시가 되자 해부는 집을 나섰다.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청소와 정리 업무였다. 시급 9,500원. 왜 일을 하세요? 집에서 쉬시면 되잖아요. 지연이 물었을 때 해부는 대답하지 못했다. 용돈이 필요했다.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다. 머리라도 하고 친구들과 밥이라도 먹으려면 돈이 필요했다. 마트 일은 힘들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바닥을 닦고 선반을 정리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오후 2시에 집으로 돌아왔다. 곧바로 빨래를 걷었다. 개고 정리하고 제자리에 넣었다. 그리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냉장고를 열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지연이 좋아하는 건 담백한 음식이었다. 성호는 매운 음식을 좋아했다. 아이들은 고기를 좋아했다. 결국 삼겹살을 꺼냈다. 상추도 씻고 쌈장도 만들었다. 김치찌개도 끓였다. 오후 3시.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에 갔다. 민준이와 민서를 태워 학원으로 데려다 줬다. 학원 앞에서 내려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준비를 마쳤다. 6시가 되자 아이들을 데리러 다시 나갔다. 학원 앞에서 기다렸다. 민준이가 먼저 나왔다. 민서는 조금 늦게 나왔다. 배고파요, 할머니. 집 가서 밥 먹자. 집에 도착했을 때 성우와 지연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해부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줬다. 과일과 우유. 7시가 넘어 성호가 돌아왔다. 지연은 8시에 왔다. 어머니, 저녁 됐어요? 응, 먹자.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다. 삼겹살을 구웠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다.
모두 고기를 먹었다. 맛있다는 말은 없었다. 당연한 것처럼 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다. 기름기가 많아 오래 걸렸다. 손이 미끌거렸다. 9시가 되자 모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해분도 자기 방으로 갔다. 작은 방이었다. 옷장과 침대만 있었다.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 8시. 아이들과 아들 부부가 모두 집을 나섰다. 해부는 식탁에 앉아 차가운 밥을 먹었다. 자신의 몫은 항상 맨 마지막이었다. 남은 반찬으로 식은 국으로 끼니를 때웠다.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시작했다. 세탁기를 돌렸다. 첫 번째 돌린 것은 성호 부부의 옷이었다. 와이셔츠, 블라우스, 정장 바지. 고급 소재들이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방을 청소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이불을 정리했다. 성호 부부 방, 아이들 방, 거실. 자신의 방은 맨 나중이었다. 두 번째 세탁을 돌리려고 빨랫감을 모았다. 아이들 옷과 수건, 그리고 자신의 옷 몇 벌을 함께 넣으려 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지연이 다시 들어왔다. 뭔가를 깜빡하고 나간 모양이었다. 어머니, 지연이 세탁실로 들어왔다. 해분이 들고 있는 빨랫감을 봤다. 어머니, 그건 안 되는데요. 응, 뭐가? 세탁은 저희 옷 따로 해주셔야겠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단호했다. 저희 옷이랑 아이들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저 피부가 예민해서요. 세제도 다른 걸 써야 하고. 해부는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내려다봤다. 자신의 낡은 티셔츠와 지연의 하얀 블라우스가 함께 있었다. 그럼 따로따로 해야 한다는 거니?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연은 자신이 원하던 서류를 찾아 들고 나갔다. 그럼 다녀올게요. 현관문이 닫혔다. 해부는 빨랫감을 들고 그대로 서 있었다. 따로.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천천히 빨래를 분류했다. 성호 부부 옷, 아이들 옷, 자신의 옷. 세 무더기로 나눴다. 각각 따로 세탁해야 했다. 3번을 돌려야 했다. 가슴 한쪽이 무너졌다. 빨래 하나조차 함께할 수 없는 사이였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오전 내내 세탁기를 돌렸다. 한 번 돌릴 때마다 1시간 반이 걸렸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빨래를 다 널고 나니 오후 2시였다. 점심을 먹지 못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다. 곧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했다. 학교 앞에 도착했다. 민준이와 민서를 기다렸다. 아이들이 나왔다. 할머니, 민서가 뛰어왔다. 해분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잘 지냈니? 네. 근데 할머니, 배고파요. 집 가서 간식 먹자.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왔다. 과일을 깎아주고 우유를 따라줬다. 아이들은 TV를 보며 간식을 먹었다. 해부는 그제야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다. 후루룩 넘기고 설거지를 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은 생선구이와 된장찌개를 하기로 했다. 고등어를 손질하고 된장찌개 재료를 준비했다. 오후 5시. 전화가 울렸다. 지연이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저녁은? 저녁은 집에서 먹을게요. 근데 어머니,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오늘 밤에 제 블라우스 다림질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해부는 잠시 말이 없었다. 어머니, 응, 알았어. 감사해요. 그럼 이따 봐요. 전화가 끊어졌다. 해부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다림질. 또 다른 일이 추가됐다. 저녁 준비를 마쳤다. 6시가 되자 민준이를 데리러 학원에 갔다. 7시에 민서를 데리러 갔다. 집에 돌아와 식탁을 차렸다. 8시. 성호가 먼저 왔다. 엄마 저녁 됐어? 응, 먹어. 성호는 식탁에 앉았다. 아이들도 함께 먹었다. 지연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엄마 지연이 오늘 늦는데. 응, 전화 받았어.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다. 9시가 되자 지연이 돌아왔다. 어머니, 저 이제 왔어요. 밥 먹을래? 아니요, 밖에서 먹었어요. 피곤해서 씻고 자려고요. 지연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해부는 부엌을 정리했다. 그리고 다림질할 블라우스를 꺼냈다. 다리미를 꺼내 전원을 켰다.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블라우스를 펼쳤다. 하얀 실크 소재였다. 조심스럽게 다림질을 시작했다. 주름이 하나씩 펴졌다. 해분의 손은 익숙했다. 평생 이런 일을 해왔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게 가족이 하는 일일까? 며느리의 옷을 밤늦게 다림질하는 것. 예전엔 아들의 셔츠를 다려주는 게 기뻤다. 손주들의 교복을 다릴 때도 뿌듯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건 가족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 가정부의 일이었다. 다림질을 마치고 블라우스를 옷걸이에 걸었다. 지연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지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옷장에 블라우스를 걸어두고 나왔다. 거실로 돌아왔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다. 소파에 앉았다. 온몸이 아팠다. 허리가 특히 심했다. 손으로 허리를 주무르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뭐 하는 걸까? 혼잣말이 새어 나왔다. 가족. 그 단어가 공허하게 느껴졌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가족이 아니었다. 함께 밥을 먹지만 함께가 아니었다. 빨래도 따로, 마음도 따로. 해부는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다. 몇 년 전 찍은 사진이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다. 그 웃음 속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다는 것을.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나는 가정부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다. 값없이 일하는 가정부. 감사도 받지 못하는 가정부. 빨래도 따로 해야 하는 가정부. 가슴이 무너졌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까?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 머물러야 할까? 잠이 오지 않았다. 밤새 천장을 바라봤다.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다.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 허리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었다.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다. 처음엔 무거운 것을 들 때만 찌릿했다.
그러다 걸을 때도 아팠다.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허리가 욱신거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느 날 아침 해분이 바닥에 떨어진 수저를 줍다가 신음소리를 냈다. 지연이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삐끗했나 봐.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파스 붙이면 나아.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다. 밤에 누우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뒤척였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지연이 다시 말했다. 어머니, 진짜 병원 가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야 할 것 같네. 해부는 동네 정형외과에 갔다. 엑스레이를 찍었다. 의사가 사진을 보며 말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네요. 4번, 5번 추간판이 많이 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물리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이요? 해부는 놀랐다. 수술이라니. 평생 큰 병 없이 살았는데. 네. 지금 상태로는 신경이 많이 눌려 있어서요. 다리 저림도 있으시죠? 네. 요즘 자주 저려요. 그게 신경 눌려서 그래요. 빨리 치료하셔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했다. 저녁 식사 중이었다. 병원 다녀왔는데 허리 디스크래. 수술해야 할 수도 있대. 성호가 젓가락을 멈췄다. 수술이요? 언제? 의사 선생님이 물리치료 먼저 해보고 결정하래. 지연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수술 언제 하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물리치료 해보고.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누가 해요? 해부는 말문이 막혔다. 지연은 계속 말했다. 제가 회사 다니잖아요. 애들도 봐야 하고. 어머니가 수술하시면 집안일을 못 하실 텐데. 성호가 아내를 말렸다. 여보, 엄마가 아프신데 그런 말을 지금 해? 아니,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엄마 치료부터. 나중에. 당장 내일부터인데요. 해부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입맛이 없었다. 가족들의 대화가 귓가를 스쳤다. 집안일은 누가 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신이 아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안일을 못한다는 게 문제였다. 물리치료를 시작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갔다. 전기치료를 받고 스트레칭을 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일을 해야 했다. 청소, 빨래, 요리. 허리가 아파도 멈출 수 없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물리치료로는 나아지지 않았다. 의사가 말했다. 수술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대로 두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다. 2주 후였다. 해부는 집에 돌아와 말했다. 수술하기로 했어. 다음 달 15일.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어요, 엄마. 건강이 우선이죠.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어머니, 수술 후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정도래. 한 달이요? 그럼 그동안 지연은 말을 잊지 못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한 달 동안 집안일을 누가 하냐는 것. 수술 전날 밤, 해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술이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가족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였다. 내가 누워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지연이가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려면 애들은 누가 돌봐주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다.
수술 당일 새벽 6시에 병원에 도착했다. 성호가 운전했다. 지연과 아이들은 집에 있었다. 학교 가야 해서요. 엄마 혼자 갈 수 있으시죠? 지연의 말에 해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성호도 회사에 가야 한다고 했다. 엄마 수술 끝나면 전화 주세요. 퇴근하고 올게요. 그래, 괜찮아. 가봐. 병원 복도에 혼자 남았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대기실에 앉았다. 주변을 둘러봤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있잖아. 가족들이 손을 잡고 위로하는 모습이 보였다. 해부는 고개를 돌렸다. 볼수록 가슴이 아팠다. 정혜부님, 간호사가 불렀다. 수술실로 들어갈 시간이었다. 해부는 천천히 일어났다. 손이 떨렸다. 수술실은 차가웠다. 차가운 불빛이 눈부셨다. 수술대에 누웠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움직였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마취 주사를 맞았다. 의식이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가족이었다. 그들의 얼굴, 그들의 목소리. 집안일은 누가 해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2시간쯤 걸렸다. 해부는 회복실에서 깨어났다. 허리가 뻐근했다. 움직일 수 없었다. 간호사가 와서 혈압을 재고 갔다. 천장만 바라봤다. 흰 천장, 형광등, 시계. 오후 3시.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나야. 수술 끝났어. 아, 엄마. 잘 됐네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럼 저 퇴근하고 갈게요. 6시쯤 될 것 같아요? 그래. 전화가 끊어졌다.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3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옆 침대에서 소리가 들렸다. 환자 가족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소리였다. 아빠 괜찮아? 많이 아파? 괜찮아. 이제 끝났으니까. 잘 견뎠어요. 우리 아빠 최고. 웃음소리가 들렸다. 따뜻한 분위기였다. 해부는 귀를 막고 싶었다. 그 소리가 너무 잔인했다. 저녁 6시가 넘어 성호가 왔다. 혼자였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집에서 저녁 먹고 왔어요. 지연이가 애들 돌봐야 해서 못 왔어요. 그래, 괜찮아.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어요. 수술 잘 됐대요. 1달 정도 쉬면 된대요. 그래. 성호는 잠시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엄마, 저 내일 또 올게요. 오늘은 좀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가봐. 혼자 남았다. 밤이 깊어갔다. 병실은 조용했다. 옆 침대 환자는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해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하늘, 별이 보였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일할 수 있을 때만 필요했던 거구나. 그날 밤 베개가 눈물로 젖었다. 수술 후 1달이 지났다. 해부는 집으로 돌아왔다. 허리는 많이 나아졌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다.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됐고 오래 서 있어도 안 됐다. 어머니, 이제 괜찮으시죠? 지연이 물었다. 퇴원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아직 완전히는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1달 더 조심하래. 그럼 집안일은 언제부터 하실 수 있으세요?
해부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지연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한 달 동안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했으니 힘들었을 것이다. 조금씩 하려고. 그럼 다행이에요. 솔직히 저 혼자 하기 힘들었거든요. 지연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해부는 부엌으로 갔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다. 천천히 설거지를 시작했다. 허리가 당겼지만 참았다. 저녁 무렵 성호가 퇴근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해부는 저녁 준비를 했다. 간단하게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차렸다. 엄마, 저녁 됐어요? 응, 먹자. 식탁에 모두 모였다. 밥을 먹으며 성호가 말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수술도 잘 끝났고? 응,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우리도 정말 걱정했어요. 해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이 났다. 걱정했다고. 한 달 동안 병원에 몇 번이나 왔나. 열흘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잠깐 들렀다가 가는 정도였다. 며칠이 지났다. 해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청소하고 빨래했다. 허리가 아팠지만 누가 대신해줄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해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방에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성호와 지연이 이야기하는 소리였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솔직히 말해서 성호의 목소리였다. 해부는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 없으면 더 자유롭지 않아? 우리끼리만 살면. 순간 숨이 멈췄다. 해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거실이 보였다. 성호와 지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러게요. 지연이 대답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어머니 계시면 눈치 보이고 자유롭게 못 살잖아요. 맞아. 집에서도 편하게 모시고. 해분의 다리가 떨렸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지연이 물었다. 성호는 잠시 침묵했다. 요양원 알아볼까? 요양원이요? 응. 요즘 괜찮은 곳 많잖아. 거기 가시면 어머니도 편하실 거야. 다른 어르신들도 많고. 그렇긴 한데 어머니가 가실까요? 설득해야지. 우리도 힘들고 어머니도 더 나이 들기 전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 해분의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입을 막았다. 소리가 나오지 않게. 나는 짐이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가족이 아니라 짐. 치워야 할 짐.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울었다. 거실에서는 대화가 계속됐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비싸네. 그래도 우리 정신 건강 생각하면 나을 것 같아.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 지연이 한숨을 쉬었다. 그것도 그러네요. 사실 저도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스트레스예요. 나도 그래. 엄마지만. 힘들어. 해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방으로 기어들어갔다. 문을 조용히 닫았다. 침대에 누웠다. 베개를 얼굴에 대고 울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다. 젊었을 때는 반찬 가게를 하며 돈을 벌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그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냈다. 결혼도 시켰다. 손주들도 돌봤다. 그런데 이제는 짐이었다. 치워야 할 존재였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다. 자식을 사랑한 게 잘못인가? 가족을 위해 헌신한 게 잘못인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거실에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다. 어머니 없으면 더 자유롭지 않아? 요양원 보내는 게 낫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해부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얼굴을 씻고 화장을 했다. 붉게 부은 눈을 가리려고. 식탁에서 성호와 지연은 평소처럼 밥을 먹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해부는 밥맛이 없었다. 억지로 한 숟가락씩 떴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성호가 물었다. 해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잠을 잘 못 잤어. 아직 허리가 아프신가 봐요. 무리하지 마세요. 지연이 말했다. 해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며칠이 지났다. 해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친구 순덕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덕아, 나야. 해부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그냥 너 목소리 듣고 싶어서. 무슨 일 있어? 해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순덕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갑자기 왜 그래? 아들한테 짐이 된 것 같아. 요양원 보내려고 하나 봐. 뭐? 순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해부는 며칠 전 들었던 대화를 털어놓았다. 순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해부나, 응, 너 그 집에서 나와. 뭐, 나와. 거기서 더 있으면 너 정신 붕괴돼. 하지만 아들인데. 아들이 뭐? 너를 짐으로 보는 아들이 무슨 아들이야? 순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해부나 너도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70평생 아들 위해 살았잖아.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 어떻게? 일단 나와. 내가 도와줄게. 바닷가 작은 집 알아볼까? 바닷가. 응. 조용하고 좋아. 너 혼자 살기 딱 좋을 거야. 해부는 눈물이 났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었다. 희망 같은 것. 순덕아. 울지 마. 이제부터 너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해. 전화를 끊고 해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환한 달빛이 방 안을 비췄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그날 밤 해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짐으로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베개는 여전히 눈물로 젖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다. 슬픔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분노도, 결심도, 희망도 섞여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해부는 여전히 집안일을 하며 지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고 있었다. 순덕과의 통화 이후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70이 넘어서까지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성호가 거실에서 말했다. 엄마, 다음 주에 우리 제주도 여행 가려고요. 해부는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다. 제주도. 네, 회사에서 휴가 나왔어요. 애들도 방학이고 해서. 그래? 잘 됐네. 해부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성호가 계속 말했다. 3박 4일로 갈 거예요. 호텔도 예약했어요. 좋겠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해부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궁금했다. 자신도 같이 가는 건가? 며칠이 지났다. 가족들은 여행 준비를 했다. 짐을 싸고 일정을 확인하고 들뜬 모습이었다. 해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어보지도 않았다. 여행 가기 이틀 전 해부는 결국 물었다. 엄마도 같이 가는 거니? 저녁 식사 중이었다. 성호와 지연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불편한 침묵.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뭐, 이번 여행은 저희 가족끼리만 가려고요. 해부는 숨이 막혔다. 저희 가족끼리. 그 말 속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애들도 엄마 아빠랑만 있고 싶어 하거든요. 어머니까지 가시면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지연의 말은 계속됐다. 정중했지만 날카로웠다. 그리고 어머니 허리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으셨잖아요. 여행 가시면 힘드실 거예요. 성호가 끼어들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해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었다. 그래. 알았어.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연이 환하게 웃었다. 해부는 그 웃음을 참아볼 수 없었다. 고개를 돌렸다. 식사가 끝나고 해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인데 이제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해부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아침을 준비했다. 식탁에 앉은 가족들은 여행 이야기로 들떠 있었다. 제주도 가면 바다 수영할 거야? 민준이가 물었다. 그럼 호텔 수영장도 있대. 성호가 대답했다. 와, 신난다. 민서도 껄껄 웃었다. 해부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다. 여행 가는 날 아침. 해부는 일찍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했다. 김밥을 싸고 과일을 씻어 통에 담았다. 차 안에서 배고플까봐 해부는 혼잣말을 했다. 성호 가족은 짐을 차에 실었다. 해부는 현관 앞에 서서 지켜봤다. 엄마 다녀올게요. 성호가 손을 흔들었다. 잘 다녀와. 어머니, 집 잘 지키고 계세요. 지연도 인사했다. 아이들은 차에 타며 소리쳤다. 할머니 안녕. 안녕. 차가 출발했다. 해부는 한참 동안 서서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대문 밖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귀가 먹먹했다. 해부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지만 공허했다. 이게 내 자리구나. 혼자 남겨진 자리. 필요 없는 사람의 자리. 전화기를 들었다. 순덕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덕아. 해부나 무슨 일이야? 애들이 여행 갔어. 나 빼고. 뭐? 순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 빼고 갔어. 저희 가족끼리만 간대. 그게 무슨? 해부나 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순덕아, 나 이제 정말 나가야 할 것 같아. 그래. 나와. 더 이상 거기 있지 마. 바닷가 집 알아봐 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알아볼게. 강릉 쪽에 괜찮은 집 있어. 고마워. 고맙긴. 당연한 거지. 혜분아, 이제 너 인생 살아. 전화를 끊고 해부는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는 가정부로 살지 않겠다. 더는 짐으로 존재하지 않겠다. 해부는 일어나 자기 방으로 갔다. 옷장을 열었다. 오래된 옷들이 걸려 있었다. 다 낡은 옷들이었다. 새 옷을 사본 지 오래됐다. 항상 아끼며 살았다. 서랍을 열었다. 통장들이 있었다. 마트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몇백만 원 정도 됐다. 많지 않았지만 시작할 수는 있었다. 해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집 매매 상담 받기, 강릉 집 알아보기, 이사 짐 싸기, 순덕이랑 계획 세우기.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창밖을 봤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자. 해부는 중얼거렸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 70평생 처음으로 저녁이 됐다. 해부는 혼자 밥을 차렸다.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했다. 식탁에 혼자 앉았다. 이상하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서둘러 설거지할 필요도 없었다. 천천히 먹었다. 한 숟가락씩 음미하며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릇이 몇 개 없어서 금방 끝났다. 거실로 나와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었다. 밤이 깊어갔다. 해부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희망도 있었다. 새로운 삶. 나만의 삶.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악몽도 없었다. 눈물도 없었다. 그저 고요한 잠이었다.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난 다음 날. 해부는 일찍 일어났다. 하지만 오늘은 도시락을 싸지 않았다. 아침을 준비하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다. 천천히 음미하며 이렇게 여유롭게 아침을 맞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순덕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덕아, 나야. 해분아, 어떻게 됐어? 부동산 상담 받으려고. 같이 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언제? 오늘 오후 2시. 괜찮아? 좋아.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부동산에 도착했을 때 순덕이 먼저 와 있었다. 두 사람은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다. 집을 파시려고요? 네. 해분이 대답했다. 중개인이 집 서류를 확인했다. 명의가 어머님 단독이네요? 네. 제 돈으로 산 집이에요. 아, 그럼 간단하겠네요. 가족들 동의는 받으셨어요? 해부는 잠시 멈칫했다. 순덕이 끼어들었다. 단독 명의인데 무슨 동의가 필요해요? 아, 그렇긴 한데 혹시 같이 사시는 가족이 있으면.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 시세부터 알려주세요.
중개인은 주변 시세를 설명했다. 해분의 집은 약 4억 원 정도 된다고 했다. 4억. 해분은 중얼거렸다. 20년 전 1억 5천에 샀던 집이었다. 그 돈도 반찬 가게에서 번 돈이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 빨리 파실 생각이세요? 네. 최대한 빨리요. 그럼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매물 올리고 매수자 찾고. 알겠습니다. 해분은 서류에 사인을 했다. 집을 내놓기로 결정한 순간이었다. 부동산을 나와 순덕과 카페에 앉았다. 해분아, 진짜 괜찮아? 응. 이제 확실해. 여기서 더 살 수 없어. 강릉 집 알아봤어. 사진 보여줄게. 순덕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다. 작은 단층 집이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마을이었다. 마당도 있어. 작지만 텃밭도 가꿀 수 있대. 좋네. 전세로 1억 5천. 어때? 그 정도면 괜찮아. 나머지 돈으로 생활할 수 있겠어. 그럼 내가 연락해 볼게. 언제 보러 갈래? 다음 주. 좋아. 집으로 돌아와 해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장을 열었다. 낡은 옷들을 하나씩 꺼냈다. 필요한 것과 버릴 것을 나눴다. 대부분은 버릴 것이었다. 서랍을 정리했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다. 젊었을 때 사진, 남편과 찍은 사진, 아들 어렸을 때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성호가 5살 때 사진이었다. 놀이터에서 찍은 것. 해부는 아들을 안고 웃고 있었다. 행복한 표정이었다. 그땐 정말 행복했는데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이제는 울지 않기로 했다. 사진을 상자에 넣었다. 가져갈 것들이었다. 추억까지 버릴 수는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매일 조금씩 짐을 쌌다. 부엌 살림, 옷까지, 책, 작은 가구들. 하나씩 박스에 담았다. 순덕과 함께 강릉에 갔다. 집을 보러.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좋았다. 작지만 아늑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다. 어떻습니까? 집이 마음에 드십니까? 집주인이 물었다. 6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좋아요. 여기로 할게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좋은 분이 오셨으면 했거든요.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입주는 한 달 후로 정했다. 그때쯤이면 서울 집도 팔릴 것 같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순덕이 말했다. 해분아, 후회 안 해? 아니, 이게 맞는 것 같아. 너 정말 강해졌다. 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지친 거지. 지쳐서 도망가는 게 아니야. 새로 시작하는 거지. 해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고속도로 옆으로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넓고 시원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있었다. 성호 가족이 제주도에서 보낸 것이었다. 귤이었다. 엄마 드세요 마이너스 성호. 쪽지가 붙어 있었다. 해부는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귤을 하나 까먹었다. 달콤했다.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네. 아들이 보낸 마지막 선물. 저녁이 되었다. 해부는 박스들 사이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다. 혼자 먹는 라면이었지만 맛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통장을 꺼냈다. 마트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500만 원 정도 됐다. 집이 팔리면 4억. 전세 1억 5천을 빼면 2억 5천. 거기에 500만 원을 더하면 2, 3억으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봤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쓴다면 20년은 살 수 있었다. 아껴 쓴다면 더 오래. 충분해. 해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화려하게 살 필요는 없었다. 조용히 자유롭게 나답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밤이 깊어갔다. 해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 집에서 자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한 달 후면 강릉으로 떠날 것이다. 이제 내 집은 내 삶을 위해 쓰겠다. 결심은 확고했다. 흔들리지 않았다. 70평생 처음으로 내린 나를 위한 결정이었다. 눈을 감았다. 바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새로운 삶의 소리. 해분의 눈빛은 오랜만에 빛나고 있었다. 3박 4일의 제주도 여행이 끝났다. 성호 가족의 차가 저녁 6시쯤 집 앞에 멈춰 섰다. 아, 피곤해.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다. 지연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민준이가 뒤에서 따라 내렸다. 엄마, 배고파. 할머니가 밥 해놨겠지? 그럼 들어가자. 성호가 트렁크에서 짐을 꺼냈다. 현관문 앞까지 들고 갔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집 안이 너무 조용했다. 불도 꺼져 있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하느라 부엌에 불이 켜져 있을 시간이었다. 엄마? 성호가 불을 켰다.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박스였다. 거실 곳곳에 쌓인 박스들. 이게 뭐야? 지연이 멍하니 박스들을 바라봤다. 각 박스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다. 강릉, 기부, 버릴 것. 어머니, 성호가 큰 소리로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복도를 지나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었다. 해분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 옆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 엄마, 이게 다 뭐예요? 해분은 천천히 일어섰다. 왔구나. 여행 잘 다녀왔니?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이 박스들은 뭐예요? 거실로 나가자. 얘기할 게 있어. 해부는 먼저 거실로 나갔다. 성호와 지연이 따라 나왔다. 민준이와 민서는 박스들 사이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애들아, 방으로 들어가 있어. 성호가 말했다.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갔지만 문을 살짝 열어두고 몰래 듣고 있었다.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다. 해부는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다. 내일 이사 간다. 뭐라고요? 지연이 먼저 반응했다. 이사요? 어디로요? 강릉. 강릉? 갑자기 왜요? 해부는 심호흡을 했다. 이 집 팔았어. 네. 성호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집 팔았다고. 4억에. 4억? 어머니, 지연도 일어섰다. 저희한테 아무 말씀도 없이 집을 팔아요? 내 집인데 왜 너희 허락을 받아야 해? 해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이 집은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야.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내가 팔든 말든 내 자유야. 하지만 저희는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갑자기 집이 없어지면 알아서 해.
해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너희끼리 전세라도 얻어서 살아. 둘 다 돈 벌잖아. 엄마, 성호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라니. 해분이 아들을 내려다봤다. 특별한 일 없었어. 그냥 깨달은 거지. 뭐요? 내가 여기서 어떤 존재인지. 해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희한테 나는 뭐니? 가족이야, 가정부야. 엄마, 그게 무슨...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그 말에 성호와 지연이 얼어붙었다. 내가 다 들었어. 너희 둘이 거실에서 한 얘기. 어머니 없으면 더 자유롭지 않냐고. 요양원 보내는 게 낫다고. 엄마, 그건... 그리고 여행도 나만 빼고 갔지. 저희 가족끼리만. 해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확실히 알았어.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구나. 아니에요, 엄마. 성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해분은 손을 뒤로 뺐다. 됐어. 이미 결정했어. 엄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얼마나 잘할 건데? 해분이 물었다. 일주일, 한 달. 그러다 또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아니에요. 진짜로. 믿을 수가 없어. 해분은 고개를 저었다. 70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어.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걸. 어머니,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기적인 게 나쁜 건 아니야. 해분이 며느리를 바라봤다. 문제는 나를 사람으로 안 봤다는 거지. 도구로 봤다는 거야. 죄송해요. 사과 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그냥 이제 지쳤어. 해분은 일어섰다. 강릉에 집 구했어. 전세로. 바다 보이는 작은 집. 엄마, 제발. 남은 돈으로 조용히 살 거야. 나 혼자. 성호가 물었다. 엄마. 그럼 집 한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순간 해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실망한 눈빛이었다. 지금 그게 궁금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번 돈이야. 당연히 내가 쓰지. 해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전세 1억 5천 빼고 남은 돈으로 내 남은 인생 살 거야. 너희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엄마, 돈 때문에 묻는 게 아니라... 알아. 근데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엄마 걱정보다 돈 걱정이 먼저더라. 성호는 할 말을 잃었다. 해부는 가방을 들었다. 나 오늘은 순덕이네 가서 잘게. 내일 아침 일찍 이사 트럭 와. 엄마. 성호가 붙잡으려 했다. 가지 마세요. 우리 얘기 좀 더 해요. 할 얘기 없어. 해부는 손을 뿌리쳤다. 이미 결정했어. 바꿀 생각 없어. 엄마. 성호야. 해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너 잘 살아. 행복하게. 그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효도야. 엄마 없이 어떡해.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지금까지도 그랬잖아. 해부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었다. 엄마. 뒤에서 성호가 소리쳤다. 해부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닫았다. 계단을 내려갔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해부는 깊게 숨을 쉬었다. 어깨가 가벼웠다. 순덕의 집으로 걸어갔다. 멀지 않았다. 10분 정도 걸렸다.
순덕이 문을 열어줬다. 해분아, 어떻게 됐어? 다 얘기했어. 울었어? 아니, 안 울었어. 해부는 웃었다. 이상하게 시원해. 그래. 잘했어.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 시각 성혼의 집 거실.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성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다. 아빠, 할머니, 언제 와요? 모르겠다. 보고 싶은데. 성호는 아들을 안아줬다. 그제야 눈물이 났다. 그들은 그날 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강릉. 이사한 지 석 달이 지났다. 해부는 새벽 6시에 눈을 떴다. 하지만 오늘은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도시락을 쌀 필요도 청소할 필요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창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다. 차갑고 신선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평온한 소리. 이제야 내 집이구나. 해부는 중얼거렸다. 작은 집이었지만 온전히 자신의 공간이었다. 눈치 볼 사람도 비위 맞출 사람도 없었다. 부엌으로 갔다. 커피를 내렸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원두 향이 집안을 채웠다. 컵에 따라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가 보였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아침 햇살이 수면에 반짝였다. 멍. 작은 짖는 소리가 들렸다. 별이었다. 한 달 전 입양한 강아지. 흰색 털의 검은 반점이 있는 작은 믹스견이었다. 배고파. 해부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별이가 꼬리를 흔들었다. 사료를 챙겨주고 해분도 아침을 먹었다. 간단하게 토스트와 계란. 혼자 먹는 아침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아침을 먹고 별이와 산책을 나갔다. 해변까지는 걸어서 5분. 모래사장에 발을 디뎠다.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별이가 신나게 뛰어다녔다. 파도를 쫓아가고 갈매기를 보고 짖었다. 해부는 천천히 걸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안녕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옆집 아주머니였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 이름은 김영희였다. 안녕하세요. 별이 산책 나오셨네요. 네. 아침마다 나와요. 좋네요. 저도 강아지 키울까 봐요. 키우세요. 외롭지 않아요.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영희는 남편과 함께 살았다. 자식들은 다 서울에 있었다. 명절 때 오나요? 해분이 물었다. 가끔요. 바빠서 잘 못 와요. 그렇군요. 정 씨는 자식분들 안 오세요? 해분은 잠시 망설였다. 안 와요. 제가 혼자 살겠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내 인생 살려고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어요. 70까지 남 위에 살았으면 이제는 자기 위에 살아야죠. 맞아요. 두 사람은 웃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해부는 텃밭을 돌봤다. 작은 텃밭이었지만 상추, 고추, 토마토를 키우고 있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잘 자라고 있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다. 하나를 따서 씻어 먹었다. 달고 신선했다. 점심때가 되었다. 해부는 상추를 따서 쌈밥을 만들었다. 자기가 키운 상추로 만든 밥. 맛있었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갔다. 작은 도서관이었지만 조용하고 좋았다. 책을 빌려서 읽었다. 요리책, 여행책, 소설. 읽고 싶은 것을 마음껏 읽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준비했다. 간단하게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천천히 먹었다. 음미하며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릇이 몇 개 없어서 금방 끝났다. 거실로 나와 TV를 켰다. 뉴스를 봤다. 별이가 옆에 누웠다. 밤 9시쯤 되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순덕이었다. 해부나 잘 지내? 응. 너무 좋아. 다행이다. 후회 안 해? 전혀. 이게 진짜 내 인생인 것 같아. 잘 됐다. 이번 주말에 놀러 갈게.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해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환한 보름달이었다. 달빛이 바다를 비췄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해부는 현관으로 갔다. 인터폰으로 확인했다. 성호였다. 아들. 해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엄마, 성호가 서 있었다. 혼자였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다. 어떻게 왔니? 주소. 순덕 이모한테 물어봤어요. 들어와.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다. 성호는 소파에 앉았다. 해부는 물을 가져다 줬다. 왜 왔니? 엄마, 보고 싶어서요. 성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죄송해요. 정말로. 제가 너무 못됐어요. 알아. 엄마, 다시 같이 살아요. 제발. 해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엄마, 성호야, 나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내 방식대로. 해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여기 오니까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숨 막히게 살았는지. 죄송해요. 사과 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그냥, 이제 나는 나로 살고 싶어. 성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그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요. 몰랐겠지. 신경도 안 썼으니까. 해분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그냥 담담했다. 근데 이제는 알잖아. 그거면 됐어. 엄마, 성호야. 해분은 아들을 바라봤다. 나는 너를 사랑해. 지금도. 하지만 같이 살 수는 없어. 왜요? 내가 너희 집에 있으면 나는 다시 가정부가 돼. 짐이 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아니에요. 이제는 달라요. 진짜로. 지금은 그렇겠지. 근데 시간 지나면 또 똑같아질 거야. 해부는 웃었다.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 나도 알아. 엄마, 대신 이따금 놀러와. 너희 애들이랑. 여기 바다도 좋고 공기도 좋아. 네.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잘 살아. 지연이랑 애들이랑. 행복하게. 그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효도야. 엄마도 행복하세요? 응. 처음으로 행복해. 해부는 환하게 웃었다. 성호는 한참 동안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일어섰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성호는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고 나갔다. 차에 타서 떠났다. 해부는 창가에 서서 아들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이제는 나로 산다. 해부는 중얼거렸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바다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평온하고 자유로운 소리. 해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위한 미소였다. 별이가 다가와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해분은 별이를 안아 올렸다. 우리 둘이 잘 살자. 창밖에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이제는 나로 산다.